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독점적인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특허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을 완전히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폐쇄적인 사업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각국의 첨단 기업들은 독점적인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특허 싸움이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역시 한시도 끊이지 않고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온전한 상태로 보장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폐쇄적인 사업 환경에선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러시아 군사 장비에서 미국산 컴퓨터 칩과 반도체 부속품이 발견되어 미 정부 당국은 해당 부품의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장비에서 발견된 컴퓨터 칩과 반도체 부속품은 미국 정부에서 군사용으로 분류해 둔 것으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며 지난 2014년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이 아닌 국가에게 수출 제한을 걸어둔 제품입니다. 해당 반도체들은 미국산 군사 장비에 탑재되거나 미국의 동맹국이 군사 장비를 수입하며 함께 수출되는 장비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와 FBI 등 정부와 정보기관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 탱크 등 군사 장비에서 발견된 서방의 반도체 부품과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들을 방문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 제재로 인해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막힌 러시아는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할 반도체가 없어서 냉장고와 세탁기부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가전용으로 장착된 반도체를 분해하여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군사분쟁연구소에선 러시아의 유도 무기와 통신 장비에서 가전용으로 탑재되는 반도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도록 빼돌린 첨단 제품과 기술들은 이렇게 군사 장비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군사 장비를 실전에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강력한 제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자국산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며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을 쉽게 허가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난이도입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한 특허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해 보상을 받게 될 확률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역시 중국에선 시청할 수 없으며 중국의 자체 영상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을 막으며 그들이 가진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중국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기업들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운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수십만 건의 특허가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고자 해외 업체들의 중국 내 소송을 막은 뒤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해외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중국 기업들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10만 건이 넘는 활성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본사에서 특허 창출과 혁신 추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향후 10년간 158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10만 건이 넘어가는 특허는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없는 특허를 막무가내로 등록하며 단순한 등록 개수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등록 특허 개수 1위는 3,500여 건으로 화웨이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2위는 3,450건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1위인 화웨이와 불과 50여 건 차이 나는데요. 3위는 2,500건으로 LG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은 화웨이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양질의 특허는 전혀 다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매출이 30%나 감소한 화웨이는 특허 등록 개수를 기계적으로 늘리며 대외적인 기술력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화웨이는 20년 만에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30% 수준의 치명적인 결과치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부서 매각 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다음 분기부터 일회성 매출마저 반영되지 않으면 화웨이의 전체적인 매출은 제재 이전보다 최대 80% 수준으로 폭삭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화웨이는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 신규 특허 시장에서 5위를 기록하며 화웨이를 강력 제재하는 미국 본토에서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오지 이동통신 분야와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 등 무선통신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수천 명의 인력과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수조 원을 투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화웨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내 정부기관의 서버가 먹통이 되며 심지어는 주식거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의 인터넷 서비스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특허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던 것마저 미국 법원의 판단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오지 특허 소송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은 중국 법원에서 인정한 특허의 효력은 미국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며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특허 개수가 세계 최고의 특허 시장인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복제품이다. 오리지널 원제품을 따라한 많은 상품들이 유통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중국에서만 적용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허 기준과 국제표준의 특허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특허를 취사적으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중국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기업들이 서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배터리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며 특허 분쟁 역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1위 매출의 배터리 업체 CATL과 4위 규모의 배터리 업체 CALB 간의 법적 다툼이 커지고 있습니다. 1위 기업 CATL은 4위 업체 CALB를 향해 양극재 분리 기술과 배터리 안전장치 분야에서 자신들의 고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국제적인 배터리 업체가 널리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CATL이 중국에서 등록해둔 독점적인 특허로 인해 이런 소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다투는 걸 두고 중국 내에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애초에 해외 기업들과 분쟁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특허 시스템이 오히려 자국 기업들끼리의 분쟁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특허 시스템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자국에 등록된 해외 특허들의 보호를 무력화하고 러시아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업체들이 새로 생겨나며 해외 기업들이 등록한 특허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특허권을 박탈한다 밝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중국은 해외 특허권을 보장해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은 해외 특허로 제일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특허를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하자 보다 못한 국내 태양광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간 결과 정말 놀랍게도 중국 내 특허 심판에서 승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판결이 잦아지면서 중국이 발전해온 원동력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엔 저렴한 노동력과 건물 규제도 없이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엔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등록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을 것을 다 뽑아내고 가치가 사라진 해외 기업들은 가차없이 내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전한 중국의 특허는 완전히 중국에서만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갈라파고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특허를 손쉽게 챙겨서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서려는 중국에 국제사회가 심판을 내리면서 정직하게 경영하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겹치는 배터리와 에너지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커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클라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미르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왈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우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편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통신 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리을,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 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티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모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만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에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이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올해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트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비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의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이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 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억 원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 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 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올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2,000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묵호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시스템 SWIFT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위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